네, 한칼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이혜훈이가 이해창 대선 때 KDI 교수인가로 있다가 영입이 됐죠. 유승민이랑 같이 영입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의 예. 함께 유승민 전 의원이 예. 아마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고 여의도 KDI 연구원이었죠. 네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사실 이혜훈 전 의원을 평가할 때 네. 뭐 경제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KDI 연구원을 했다는 거 외에 딱히 뭐 경제학에 네. 논문을 쓰거나 또는 경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만들거나 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서초구에 예. 국회의원을 하면서 종부세 폐지 운동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를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또 경제민주화를 따라서 가다가 그러다가 뭐 그다음에 하여튼 이 시류에 따라서 경제 논리와는 관계없는 일을 많이 벌였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서 친박 행세를 하다가 네. 또 탄핵 때는 또 유승민이 그렇습니다. 쫓아갔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네. 있다가 또 다시 그 배신자들의 집합체인 바른정당이 합당하면서 다시 합류해서는 지금까지 저렇게 오고 있는데 뭐 경제에 대해서 딱히 이 역할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뭐 이게 이해창 때부터 정치판에서 굴러먹어 가지고 저도 뭐 꽤 오랫동안 이해훈이라는 자를 뭐 이리저리 봐왔는데 그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이해훈이 저자는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시끄러워. 뭐 저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는데 하여튼 네. 엄청 힘들게 하는 분이었죠. 엄청 힘들었어요. 아주 힘든 아마 분이고. 그랬을 거예요. 예,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초죽음이었죠. 네. 아마 그래서 어제도 그 지인들과의 대화간에 네. 청문회에 가면 역대급 갑질이 드러날 거다. 저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일하면서 갑질을 당한 사람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예. 인사청문회 모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같이 근무했던 이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 신고가 속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 김병기가 그 저 보좌진들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거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보좌진 얘기들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보좌진들이 그걸 폭로를 할 때는 국회에서 이제 그 당에서는 최소한 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는 거는 네. 뭐 인간적인 한이 서로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이혜훈 의원님도 2007년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경선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제가 캠프 대변인이었어요.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 그렇죠. 예. 박근혜 대변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대변인이 10명, 20명 이런 시절이 아니고 한 명. 네. 근데 이제 한 명이 상근하면 자리가 비니까 보통 여성 대변인을 한 명 더 두는 이런 경우에 복수 대변인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네네. 그때 이혜훈 의원이 저하고 같이 여성 대변인이었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후보 수행해서 지방에 다니고 이혜훈 의원은 서울에서 캠프를 지키는 역할을 교대로 하고 이랬었는데 뭐 하여튼 그때 진면목을 봤죠. 근데 어느 날 이혜훈 의원께서 막 그 뭐 이리저리 전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들으니까 이제 그 방에 보좌진들이 저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문 잠그고. 그리고 이제 못 해먹겠다고. 예, 그래서 수행하는
그 저 직원 한 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까지 도망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런 일도 하여튼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예. 네. 가는 데마다 시끄러웠거든. 그래 제가 폭탄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폭탄이 저쪽으로 가서 참 잘 됐다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혜훈 전 의원의 특징이 힘 있는 사람한테 엄청 잘해요. 아하.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계엄을 지지했다. 윤어게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부역자가 더 날뛰잖아요. 그렇지. 예, 아마 참 앞으로 이재명 정신을 가장 그 앞장서서 구현하는 그런 모습의 새로운 인간 유행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자명합니다. 그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이혜원 사태 때문에 유승민이한테도 총리를 대통령 선거 전에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러고 보면은 송미령이도 유임시키고 권오리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재명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을 교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자기들의 인사를 보면 주로 변호인 또는 대장동 사건 부터 시작해서 예. 변호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 쫙 깔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성남 경기 라인 이런 사람들이 여직을 차지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정점에는 애지중지 좌지우지 현지가 이제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혜원처럼 앞장서서 정말 그 미친 듯이 날뛰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하,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서영교 하나로 부족하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당내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슬슬 자기를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이재명이 또 언제든 손절할 수 있지. 그렇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는데 우리 당에서 특히 그런 배신의 그 DNA가 있는 사람, 네. 또 배신을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 배신을 한번 할 때마다 자기 몸값을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면 예. 그런 사람을 직업이 끌어들이면 배신이야 이자는. 배신이 비즈니스, 배신을 하면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정치적 진퇴와 함께해야 되니까 더더욱이 죽으나 사나 그냥 예. 이재명 하고 다니겠네. 그렇죠. 예.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정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 예. 그 사람이 이제 조선 인조 때 우리나라에서 역관을 했거든요. 중인 예. 역관은 근데 중인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번역관, 통역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청나라 말을 잘해서 역관을 지냈는데 청나라에 그 넘어간 겁니다. 그 넘어가서 청나라 가니까 청나라 스파이가 됐구나. 그렇죠. 근데 청나라에 가니까 이 희소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역관이 중인인데 거기 가니까 희소성이 있는데 그때 그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역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역관이 돌아왔을 땐 중인이 아니고 완전히 점령군의 그 최고 정점에 있잖아요. 그래 와서 정용수가 저지른 이 반역적 행위가 굉장히 이 실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게 신분 사회니까 중인이면 이 대신들이 봤을 때는 좀 낮은 계급의 관리이지만 그걸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와서 얼마나 이 행패를 부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우리 진영에서 단물 다 빼먹고 영혼을 팔아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붙을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네, 우리 일제 시대 때 부역한 부역자들은
일본이 망하면 자기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 더 설쳤어. 일제 네. 일제 시대 말기에 가면 자기 전 재산 내놓고 항공기 비행기 헌납운동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씩 근데 하나씩 데려갔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싶은 게 어떻게 그렇게 그 적재적소에 있는 적임자를 그렇게 쏙 빼갔을까 싶어요. 인간성도 저열하고 배신이라면 물불 안 가릴 수 있고 조그마한 이해관계만 던져줘도 확 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는 대단한 대단한 통찰력이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경태도 데리고 갈까요? 근데 이제 이해원과 조경태는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조경태 의원은 쓸모가 이해원만큼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우리 당이 사듯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조경태는 뭐 어디 가서나 아주 지소리하는 그런 사람. 예. 근데도 이현주 사례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실 것 아닌가. 지금은 조경태 의원이 우리 당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은 사실 우리 당과 같이 가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은행이 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 조경태 저분이 저런 정도로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이고 스스로도 아마 이제 이 당에서 과연 또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해원을 뽑아냈을까? 절묘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김병기 사태 있잖아요. 예. 이거 점점 커지는데 오늘 입장 표명한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는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교도소에 가기 직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직권남용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불법 행위에다가 사실 우리 김혜경 여사님께서 그 솔선수범에서 보여주신 게 경기도 법카. 예, 사건이고 집에 코끼리를 키우는지 뭐 1년에 몇 트럭 분의 과일을 먹었다 뭐 이런 그런 비아냥도 있었는데 예. 근데 전혀 관계없는 구의회 부의장의 법카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저도 지금까지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납의 극단적인 행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 구의회 동작구의 부의장께서 의원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의원님 사모님께 그 한 달에 구의회 부의장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얼마 안 될 거예요. 뭐 네. 얼마 되겠어요? 한 2, 300 될까? 그러면 사실 의원들하고 회시간 2번 하면 한 반쯤 날아가는 돈인데 그걸 안 쓰고 이거를 제가 쓸 돈인데 뜻이 없어서 하고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270만 원인가 썼다고 그 예. 부의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둘 관계 자체가 저는 정말 이거는 마마도 아니고 그렇지. 아니 따지고 보면 김혜경이는 지 남편이 도지사니까 남편 법인카드 쓰던 지가 거 썼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이게 되는데 예. 이거는 구의 부의장 거를 왜 지가 써? 그러니까요. 이거는 횡령죄에 해당될 것 같아요. 횡령죄. 그러니까 이거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이 근데 되는데. 그거는 그 김병기의 아내가 쓴 거니까 김병기는 몰랐을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게 주장하면 사실 입증하기 어려운데 횡령죄는 되는 것이 이게 알았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이것을 법인카드 자금을 빼서 누가 쓰느냐를 배분하는 과정이지 배분하는 것이 뇌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제는 횡령이다 해서 횡령죄로 처벌을 해요. 그런데 횡령죄는 공무원이냐 아니냐 남편이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하고 관계없거든요. 상관없지. 예. 그러니까 김병기 부인은 병기궁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그 사람은 이제 사법 처리를 면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거를 요 한 번이 아니고 다 봐야 될 거예요. 그 민주당 소속 그 구의원들의 아하. 뭐 상임위원장도 있을 거고 법인카드를 이제 법인카드 전부 쓰는 사람들이 여럿 있겠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다가 이게 그 강선우 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것도 이 내용은 보면 이 강선우 의원이 하여튼 시의원 공천을 청탁을 받고 돈 1억을 받아가지고 우선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역보좌관. 예. 네. 뭐 지역보좌관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자기가 몰랐다면 사무국장의 처벌 수준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고 있고 이거 돈은 받았는데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잖아요. 예. 그 말은 그 관계가 저 시의원이 돈을 줘놓고 너 나 공천 안 주면 폭로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공천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아하. 근데 통화 내용은 안 주는 걸로 끝났는데 결국 줬거든요. 네, 그 다음날 공천을 줬어. 그럼 이 그 밤 동안에 벌어진 일이 또 궁금한 거죠. 그리고 김병기는 이런 거 주면 큰일 난다라고 했거든 녹취록에는. 네. 근데 그 다음날 공천을 줬다면 아까 내가 논평했지만 김병기보다 더 센 자가 여기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밤새 김병기와 또 다른 작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민주당발 이제 공천 비리의 시작이고 서막이고 아하. 더 나가서 이것은 일단 강선우는 교도소 가야 되고 당연히 교도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의원도 교도소 가야 되고 뭐 저들은 뭐 돈 준 적 없다 이런 헛소리 하던데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김병기가 과연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그것도 찾아내야 되고요. 네. 흥미로운 것은 이 녹음 파일이 왜 이때 터졌을까요? 아. 근데 내용은 김병기가 녹음했고 그 파일을 딴 사람을 줬는데 그것이 MBC 손에 들어갔다 뭐 그런 취지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김병기는 이재명의 측근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것을 폭로함으로써 최대의 타격은 당연히 뭐 강선우인데 강선우는 지금 엑스트라거든요. 네. 그리고 김병기가 두 번째 타격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김병기 의원이 벌인 회계망측한 일이 있어서 저분도 의원직 사퇴 정도가 아니라 저희도 어쨌든 조사를 한참 받고 이제 끝나야 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끝나야 될 사람인데 이것을 터뜨린 이유는 결국은 김병기를 뭔가 황천골로 보내자. 이게 전부 좌파 언론들이 먼저 단독으로 보도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내부에는 이재명 정권이 이제 내부에 좀 무너지고 있는 증거인가? 아하.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극도로 손상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상황은 조금 더 사태 진행을 봐가면서 좀 판단을 해야 근데 될 하여튼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요. 하여튼 절박했어요. 살려주세요니까. 예, 살려주세요. 아니 보통 저 민주당 사람들은 배짱이 세기 때문에 네. 강선우도 그 인사청문회에서 막 버텼잖아요. 예. 그러다가 좌지우지 현지가 좌지우지하는 낭만은 했지만, 예. 저 연락을 해서 같이 그런데 저렇게 살려주세요 하면 뭔가 뭐 심각한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특검을 하든지 무슨 소리.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단일 대우 구축에 나설 때라고 하고 또 이 배신자 뭐 이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당성을 다시 강조했어요. 그리고 중도 확장을 할 땐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배신자들에 대한 엄정한 그 대처는 그것대로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있고 네. 어제 그 제가 경북 상주에 있는 네. 그 상주 문경 당협의 그 당원 연수 대회에 갔었는데요. 네. 거기 우리 신동욱 그 최고위원께서 오셔가지고 예. 강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우리가
단일 대우로 그 맞서야 할 때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는 자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 정도로 결연한 의지가 나 외에도 딴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잘 못했는데. 예.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이념적인 전투 조직인 정당에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중도 확장이다. 네. 무슨 국민의 뜻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배신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또 일부 언론에서는 찬양하고 나서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말씀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배가 난파선처럼 그냥 그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장동혁 대표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념적 전투 조직이 전투에 나서야 되는데 내부 총질만 하고 있거나 내부 총질을 하다가 사태가 좀 불리해지면 뭐 내가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거다 정도로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끝나는 듯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또 미뤄지면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선거에 또 영향이 있고 싸우지 못하고 결국은 선거에 우리가 또 결연한 의지로 나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지도부를 또 흔들고 이런 일이 반복돼 왔거든요. 예. 지난 세월이. 사실 우리 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 번도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맞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엄 선포 이후에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대선 그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던 그 대선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출마했던 그 대선 때는 윤석열이 아니면 정권 교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네. 우리 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이 전부 합쳐서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영입해서 대선을 치렀지만 그 이후에도 당내에서는 늘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분란이 상시화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정상인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예. 내부 단속, 내부의 그 결연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을 이제는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김병기가 원내대표직 사퇴했다고 속보했던. 아니 의원직 사퇴도 시원찮은데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계속 하려고 했나요? 나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나왔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거. 그렇지. 예. 지금부터 시작이죠.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 얘기지. 예. 그래서 주변 정리 빨리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저기 최고위원님,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돌입하나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장동혁 대표께서 통일교 특검을 무조건 내일 통과시키겠다. 근데 그러면 통과시키지 않을 때는 단식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네. 단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그게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기 전입니다. 예. 전 한 일주일 전인데 네. 지금 당 내부 전열 정비가 중요한데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하면 최소 열흘 동안 그리고 또 회복하는 기간하고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데 우선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단식 투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맞지 않다. 우리가 좀 더 확실한 투쟁을 하고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말렸거든요. 그래서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일단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뭐 그것으로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통일교 특검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다들 단식은 안 된다고 그리고 단식할 힘으로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을 척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지만 예. 장동혁 대표 몸도 그렇게 뭐 아닌데 단식할 만큼 이렇게 좀 지방이 축적된 분이 아닌데 걱정입니다. 좀 겨울잠에 들어가는 곰처럼 좀 많이 좀 몸이 좀 단련된 분이 해야 그나마 견디는데 좀 제가 사실 그 걱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식 투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거리에서 하게 될 텐데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뭔가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한다면 대통령실 앞에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거는 통일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거니까 우원식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회 지난번에 그 김성태가 했듯이 국회 본관 앞 우리가 보통 국민의힘 집회하면 모이는 바로 거기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당이 그냥 어렵다 이런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단식을 결심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일치단결해서 결연한 의지로 이 난국을 돌파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한칼 김재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